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러시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라는 주제하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러 협력관계는 1990년 수교한 이래 2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젊은 세대 간 교류, 한러 대학생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실천해 나갈 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럼 우선 한국이 왜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인지 알아볼까요? 이는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인구 규모, 민주화 속도, 경제 발전 잠재력 등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할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위상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그 신동방 정책 하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세계의 관심이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세 나라뿐만 아니고 동남아,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로 넓혀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 동아시아의 부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한중일 세 개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며 경제 권역을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세 나라까지 확대하면 그 비중은 다시 25.9%로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소위 브릭스라든가 EU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세 나라가 2015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5%였고 전 세계 GDP 면에서 볼 때 그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20.4%에서 2015년에는 22.5%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이 왜 무슨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한국 문화를 경험하였던가?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 다음으로 네 번째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15번째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째로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이 4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정치 민주화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셋째는 한국의 매력과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지난 4,000년간의 그 기간 동안 중국이나 일본과 문명을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자적이고 또 찬란한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한 그 문화 발전의 모습이 현대에 와서 다시 여러 형태로 변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강남 스타일과 같은 노래와 춤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마치
강대국의 희생양인 양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동북아의 안정과 영내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가로막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영내 모든 국가들이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동의 지혜와 협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러 관계의 현재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한러가 수교한 지 27년째 된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혹시 태어나기도 전인 90년도에 양국 간 관계가 형성되었고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쭉 성장시켜 왔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국이 수교한 이래 27년 동안 28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거의 매년 한 번꼴로 열린 셈이죠. 또 각 분야별로 또 각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고위급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4월에 열렸고 또 9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2차 동방경제 포럼이 열려서 한러 경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농업, 수산, 산업기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과 메모랜덤을 체결했고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죠. 수교 직후에 91년에는 양국 교역이 2억 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그거의 130배인 260억 불에 이르고 또 분야도 자동차, 가전, 그리고 농식품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돼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친근한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 등은 공장과 직장을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생산, 개발, 마케팅 등에 있어서 투자한 금액은 약 4억 불에 되는데 4,000명의 러시아인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 솔라리스를 타고 출근해서 출근하고 삼성 갤럭시 폰으로 통화도 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퇴근 후에는 LG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고 또 삼성 TV로 그 뉴스를 시청하면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러시아인의 모습은 아마 서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그 즐거움을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은 LG의 경우는 헌혈 캠페인, 또 삼성의 경우에는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하고 또 롯데 루스는 푸시킨 신인 문학상을 최근에 제정하여서 문학 발전을 비롯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 3년 동안 세계 경제가 좀 위축이 되고 유가도 하락돼서 대외 경제 여건이 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양국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교역 규모가 좀 한 40% 정도 감소했고 작년에는 아마 그 16% 전년 대비 16%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은 계속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에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움을 겪고 또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왔고 또 2015년에는 루블화가 아주 폭락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관계는 앞으로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일반 사적 면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 면에서 매년 20% 이상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제도를 시행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방문객이 서로 2배가 가까이 증가해서 44만 명에 이뤘고, 이런 추세라면은 금년에는 약 50만 명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차를 타고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횡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5년 여름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라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250여 명의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한국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그리고 베를린까지 있는 긴 여정을 가졌고, 러시아 6개 도시도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문 사업 외에도 예술, 스포츠 분야 등에서 우리 주로 대사관과 문화원은 영화, 합동 공연, 태권도 대회 이런 것들을 주최해서 이런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도약할지, 그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러시아가 유럽 국가냐 아니면 유라시아 국가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이 보기에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로 뻗어가는 유로 태평양 국가라고 봅니다. 푸틴 대통령도 서부 지역으로 편중된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이 잠재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라시아 북방 대륙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이나 에너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또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분야의 교류도 또 증가시키면서 상호 신뢰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상호 보완해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예컨대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고, 또 우주, 항공, 나노 화학이라든가 같은 기초과학 분야, 그리고 원천 기술에서 아주 강국입니다. 또 한편 한국은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라든지 IT, 응용기술,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투자 자본과 이런 산업적 기술을 보유한 강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처한 대외적 여건이 쉽지만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 차원에서 보자면 영토라든가 역사 문제라든가 해양 분야에 있어서 영내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 남아 있고요. 글로벌한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둔화됐던 추세가 이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통상 마찰 분야에 있어서 이런 가능성을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러 간의 협력을 해 나가는데 가장 가로막는 도전 요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위성에서 밤에 내려다본 동북아 지도인데 북한만이 어둠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립돼 있고 국제사회와 스스로 단절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극동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큰 리스크 요인이지요. 또
지난달에도 금년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꾸 재촉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단절된 고리를 다시 연결시킨다면 한러 모두의 장래가 밝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고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킬 예정이십니다. 이런 북한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라시아 경제가 또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러 모두가 공동 노력을 하면 번영을 이룩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 분야라든가 조선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한다든가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서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단기적인 협력 사업이 있고요. 또 물류라든가 이런 교통 분야의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또 의료와 같이 이제 건강에 관련되는 사업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북극 자원과 교통로를 개발한다는 등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협력 사업들이 아주 줄지어서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내년에는 인호포럼을 개최하고 최대 박람회인 인호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이 한국이 주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 협정 체제가 완결이 되면은 양국의 기존의 그 수출 품목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하는데 제도화하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둘 수 없는 이제 문화와 학술 교류에 관한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문화주간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2017년에 5월과 9월에 문화주간을 설정해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 교류 중에 하나가 영화의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돔키노에 가시면 한국 영화를 매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또 10월에 개최되는 부산 영화제에서도 한국은 러시아 영화의 날을 갖도록 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한국이 또 동계올림픽을 94년 역사상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계와 한국에 대해서 스포츠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유산을 남길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하계 올림픽에서 그랬듯이 냉전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는 촉매 역할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지구촌의 평화, 화해 그리고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바로 러시아가 그 직전에 동계올림픽을 소치에서 개최했는데 이러한 겨울올림픽의 스포츠의 강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이제 협력의 주인공인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대학 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나 이제 러시아를 배우는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27개 대학이 되고 또 러시아에서는 또 한국어나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아마 34개 대학이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어 면에서도 교육을 활발히 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 유학에 관해서 필요한 장학이라든가 유학 정보, 대학 정보를 안내해 주는 그런 주소가 있습니다. www.studyinkorea.go.kr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대학생 교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10만 명의 이제 외국인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 학생은 한 10,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우애가 보물받아 값지다. 도브로의 브라스트바, 다로제 바가스파라고 하지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선한 우애를 더욱 발전시켜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통해서 러시아의 미래 세대인 모든 분들이 한국 그리고 한러 관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갖고 오늘 만남을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에 관한 웹사이트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